예, 우리가 뭐 매크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또 조금 뭐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 경기의 우려나 금리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는데요. 글로벌 이슈들, 매크로 이슈들 진단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우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최근 지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는 이제 늦춰지는 것인가 궁금한데 일단 최근 지표들이 생각보다 좋네요. 그래서 9월에 50pm 내리는 게 실수 아니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표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미국 경제는 뭐 순항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고용은 뭐 아시다시피 뭐 아주 점진적으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식어가고 있다는 게 침체 쪽으로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고요. 너무 이제 과열된 상태에서 한 중립 영역대, 그러니까 한 역사적으로 한 평균치에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구인 건수 보면 지금 뭐 2015년에서 2019년 팬데믹 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한 170만 건 정도 더 많고요. 예. 기업들이 일자리를 계속 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매달 신규 고용 같은 경우도 사실 일자리 평균이 2015년에서 19년 뭐 팬데믹 이전에 한 19만이었거든요. 지금 뭐 그 정도입니다. 한 18만, 19만 정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서 19년은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였거든요. 팬데믹 전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연착륙으로 지금은 가고 있다. 지금까지 지표를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하지만 경기라는 것이 항상 순항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3분기 GDP도 뭐 애틀랜타 여론에서 지금 3.4%를 조금 낮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3분기 다 지난 상태에서 3% 이상의 GDP를 지금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높다는 거죠. 오히려 뜨거워서 걱정인 거고요. 하지만 이런 뜨거운 경기는 결국에는 내년에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경기가 좋다 보면 결국에는 말씀 주셨듯이 너무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인플레이션도 다시 재점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경기 침체 요인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라든지 또 기업의 신용 등급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등장할 수 있죠. 시장에 갑자기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ECB나 뭐 주요 유럽의 선진국들은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고요. 미국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전보다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11월에 금리 인하는 이제 패드워치 보면 25bp가 92%네요. 압도적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는 건가요? 박사님은 11월, 12월, 25씩 두 번 내리는 시나리오에 힘을 주고 계신가요? 네, 두 번도 사실 이번 경기, 지금 경기에 비하면 굉장히 비둘기적인 정책이고요. 파월 의장이 9월 FOMC에서 얘기했듯이 이번에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올해까지의 100bp 인하는 금리 재조정 과정이다. 인플레가 지금 2%이기 때문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3%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하 전에 금리가 5.5고 그리고 50bp 인하에서 지금 5.0이기 때문에 5.0과 아직까지도 CPI의 괴리는 300bp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25bp를 두 번 내려서 두 번 인하해서 일단은 CPI와의 괴리를 조금 좁혀놓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는 경기 지표에 따라서 저는 뭐 25bp 베이비 스텝으로 내년도에도 한 4번 정도 인하하는 정도로 지금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인하 속도가 조금 더딜 것 같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경제 키워드 두 번째 내용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은요.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선. 정말로 막판까지 정말 대혼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걸 이제 반영하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이제 대선이 끝나면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뭐 집권당이 그 집권당 대통령이 떨어지는 경우는 주가가 올랐을 때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만약에 대입한다면 네.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네. 지금 경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외교적인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조금 집권당인 민주당 대통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트럼프는 이제 법인세율 인하 공약을 들고 나왔거든요. 법인세율 인하는 상장 기업들의 바로 EPS, 주당 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트럼프의 당선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해리스가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내년도의 재료를 조금 앞당겨 쓰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까지는 대선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좋은 것이 조금 내년도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 뭐 선거의 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공약을 할 때와 또 집권했을 때 조금 뭐 정책의 차이가 있고요. 후보자 시절에 강력하게 추진할 걸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 미국 의회가 만약에 스플릿돼 있다면, 그러니까 상하원이 이제 통일이 돼 있지 않으면 두 당이 이제 나눠간 경우가 좀 일반적이고 내년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가 과연 뭐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네. 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까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올해 트럼프 관련주들이 오르지 내년도에도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자막에도 해리스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해리스 엎지락 뒤치락이군요. 트럼프가 약지나 그런 거는 맞는 거군요. 네. 한 번씩 번갈아 써줘야 되는데. 네, 어쨌든 대선 관련된 얘기는 정말 이제 불확실하고 그거 관련해서 사실 누가 됐다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진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두고 봐야 될 얘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국내 증시가 이제 답답한 거죠. 수급이 외국인들 계속 매도이고요. 그러게요. 금투세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밸류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진척을 못하고 있고요. 뭐, 답답한 흐름인데, 글쎄요. 뭐, 오늘 자료 보니까 일부 선물 이런 걸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올 때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시장 외국인 삼성전자 이런 괴를 같이 하는데 조금 미국 대선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장도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약한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국내 증시 수급은 아시다시피 좀 빈집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도 나가 있고 기관 투자가들은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살 돈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개인 투자가들도 해외 증시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이 조금만 팔면 증시가 굉장히 허약하게 무너지는 이제 그런 추세가 최근에 이제 답답한 코스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갑자기 이제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 경제가 뭐 최근 잠재 성장률 얘기도 미국 잠재 성장률에 역전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 네,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1등 기업에 대한 약간의 그 불안감, 회의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또 지지부진한 밸류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 이게 빨리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조금 AI 시대의 혁신적인 성장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알맹이가 있는 성장 비전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당장 실적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AI의 다시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호소력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조금 국내외에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멘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정책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 확인합니다. 시세와 다투지 말라. 제럴드 로브. 지난번에 연중과 싸우지 말라면서요. 오늘은 시세와 다투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네, 제럴드 로브는 1899년생이고 네. 1929년 대공황 전후로 활동한 전설적인 투자자죠. 투자자죠. 앵커님 잘 아실 겁니다. 네, 1만 불을 40년간 3억 불. 네. 지금 하나로는 뭐 한 2, 3조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설적인 트레이더인데요. 이분이 시세와 다투지 말라는 것은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가는 그 자체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추세를 만들어낸 원인, 지금 한국 증시가 조금 부진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조금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 중에서도 지금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들을 조금 추세에 올라탈 필요도 있다.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제럴드 로브의 말씀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